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리원리랑 더불어서 미리 인사드렸지만은 영양학, 식사요법, 조리원리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해당이 되는 차례 부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은 1교시 시험 문제가 있었고 이제 2교시 시험 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2교시 시험 문제 부분에서 40문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품학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원리 하고 여기에 식품미생물 과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 배분을 할 때는 식품학 같은 경우에가 한 18문제 정도, 그 다음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가 또 18문제, 그 다음에 식품미생물 같은 경우에가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300문항이었을 때에는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이쪽이 이제 50문항이었었거든요. 50문항이었다가 문항수가 줄어들었죠. 문항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40문항 부분으로 나오긴 했는데 2019년도 문제가 공개되었을 때는 거의 약간 이런 식의 배분이 맞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험 문제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조리원리 수업을 듣다 보면은 느껴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식품학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라는 내용들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부분에서 특히 이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식품학 부분을 나갔을 때 탄수화물을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고 화학적인 기호로 쭉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분 파트에 들어가면서 호화, 그 다음에 노화, 호정화, 그 다음에 겔화, 당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식품화학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조리원리에서 또 나와요. 왜 또 나오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경계가 뭐냐면은 식품화학의 경우에는 호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은 노화는 이렇다 라고 한다면은 조리원리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이 넘어와서 조리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를 이용한 거에 대표적으로 밥이 있고 죽이 있고 떡이 있다. 그러면은 밥, 죽, 떡은 호화의 어떤 부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 다음에 밥을 방치를 했더니 밥이 식은 밥이 되어버렸어요. 떡이 굳은 떡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빵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노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굳은 밥이라든지 굳은 떡이라든지 딱딱한 거 싫어. 그럼 노화를 나는 조리적으로 이거를 방지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품화학적인 것이 있고 조리적인 것의 경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특히 2020년도에는 이건 도대체 식품화학 문제야 조리 문제야 이러는데 조리 문제 쪽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조리 문제 쪽이 훨씬 많이 나왔는데 거의 그 전체 문항수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 40문항이었잖아요. 약 30문제 가까이가 거의 조리로 봐도 좋을 만큼. 근데 물론 기본 베이스에는 이제 식품화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화학 수업을 잘 들어놓으시게 되시면은 그 수업에서 이제 조리로 연결이 될 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식품화학도 워낙 이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 수업을 재미있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조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응용되는 부분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생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문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3문제, 4문제를 맞추기에 식품 미생물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문제가 이제 3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식품 미생물 파트에서 나왔던 것이 뭐였었냐면은 생육 곡선, 미생물의 생육 곡선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어렵게 나왔던 것이 그 데시말 타임이라고 해서 미생물의 개수를 10분의 1 정도 사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미생물 균수를 10분의 1 사멸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데시말 리덕션 타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D값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그 식품 공학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 식품 미생물 쪽에서는 발효라든지 부패라든지 이쪽을 더 많이 사용하지 이쪽은 크게 치중된 부분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D값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약간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청국장 균주 해당이 되는 거여서 청국장에 해당이 되는 균주 찾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바실러스예요. 바실러스라는 지푸라기에 붙어 있는 균이 바실러스 서틸리스거든요. 바실러스라는 균주였었는데 제가 이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김치 균주는 이렇다, 요구르트 균주는 이렇다, 치즈의 균주는 이렇다, 버터의 균주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조리 수업을 하면서 조리에서 관련된 미생물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명만 제대로 들었으면 와 진짜 쉽다 이렇게 바로 바실러스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도 중간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리 부분에서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리하고 관련된 발효 파트는. 그래서 유제품 발효, 김치 발효, 채소 발효 이쪽에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원리 미생물인데 작년에는 조금 식품학보다는 조리 쪽에 치중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차례 부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몇 문제 정도나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들어갈 부분이 제1장 조리원리의 개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선 두세 문제. 그래서 2019년도에는 2문제, 2020년도에는 3문제가 나왔었어요. 두세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전분 밀가루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무려 5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화학적인 부분하고 조리원리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서류 파트가 이제 감자, 고구마 이 파트인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내외로 나와요.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육류 및 가금류에서 작년에 3문제가 나왔어요. 어패류 파트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난류 부분에서 2문제. 우유 및 유제품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두류 파트에서 1문제, 유지류 파트에서 작년에 5문제나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식품화학하고 조리원리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품화학에서 배우실 때 특히 이제 3패 문제로 물어보거든요. 3패. 그래서 이 3패, 산화, 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동산화라는 것도 있고 뭐 자동산화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가열산화라는 내용들도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뭐 단순하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산화, 3패 이렇게 물어버리게 되면 이건 식품화학 문제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이용해서 튀김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튀김을 했었을 때, 뭐 튀김한 기름을 방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에 이용되는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순하게 튀김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유지의 3패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무려 5문제가 있었고요. 채소 및 과일류 부분에서 4문제. 그 다음에 해조류 및 버섯류 문제에서 1문제. 젤라틴 한점 문제에서도 1문제, 뭐 조미료 및 향신료는 여러 부분에 다 섞여서 나와요. 같이 이제 기본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대략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쪽 조리원리하고 식품학 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공부를 했었을 때 쉽다라는 걸 아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모르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식품학 및 조리원리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조리원리 잘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시면은 1장에 조리원리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요 부분 나와 있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루두루 그냥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조리의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자, 식품과 조리라고 했는데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부분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식품과 조리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식품하고 음식하고는 어떻게 달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건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식품의 경우에는 약간 식품을 이용해서 음식이 되는 과정에 모든 과정에서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은 약간의 식재료, 우리가 이제 재료학 수업도 있잖아요. 학부 수업 중에 식재료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음식은 뭐 요리라든지 이제 바로 즉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조리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면은 나는 고구마, 생고구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고구마를 그냥 흙 털어내고 물로 씻어서, 그죠? 껍질에 해당이 되는 것도 씻지도 않고 나는 흙만 털어낸 다음에 고구마를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을 거야. 그럼 씹어먹는 고구마 같은 경우였고, 여기서 조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씻는 과정만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걸 군 고구마로 먹을 거야. 튀긴 고구마로 먹을 거야. 찐 고구마로 먹을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라는 데는 크게 비가열 조리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열 조리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오이 생각해보면 오이 껍질도 까지 않고 씻잖아요. 그냥 심지어 씻지도 않고 그냥 먹겠다 이러기 때문에 식품에서 음식이 되는 과정에는 비가열도 있고 가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물이라는 과정이 첨가가 되기도 하고, 물이 아니라 기름을 이용해서 조리하기도 하고, 물 기름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뭐 구이식으로 해서 불만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식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식품에 1차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기능, 그 다음에 2차 기능, 3차 기능이 있게 되는 건데, 시장이 반찬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혼자 독립영양 못하잖아. 광합성을 할 거야 사람이. 그죠? 광합성도 못하고 외부에서 음식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적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배가 고파서 막 먹었는데, 야, 기왕이면 나는 먹더라도 맛있는 거, 냄새 좋은 거, 구워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서 2차적인 기능의 경우에는 이제 기호성, 기왕이면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식품의 2차적 기능이에요. 근데 요즘은 1차적, 2차적인 것도 아니고 다들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 TV 그 홈쇼핑 뭐 채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사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비만 같은 경우에 막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해갖고 여러 가지 체중 조절에 성공을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식단을 살펴보니까 어떤 가루를 뿌리고 있어. 뭘 드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 시서스 가루를 뿌리고 있대. 뭘 드시는 거예요? 유산균을 부어 먹고 있대. 뭘 드시는 거예요? 보리새싹 채소를 먹고 있대. 바로 옆 채널 딱 누르면 거기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시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일부러. 그래서 이제 영양제 먹고 있는 거하고 그하고 같이 이제 케이블 TV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방에 해당이 되는 공식 채널에서는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바로 그 옆 채널에서는 바로 이제 그 제품을 팔고 있는 거고, 실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기능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 기능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로 해서 이제 생리 조절 기능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뭐 노화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항암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항비만 효과가 있다 등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기능성이잖아요. 요즘은 기능성 식품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를 기능성 식품으로 해서 알약으로 먹고 있다. 알약, 캡슐이라는 알약의 형태로 먹고 있지만은 얘는 약으로 안 들어가요. 기능성 식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형태는 알약처럼 이렇게 된 형태지만은 분류는 기능성 식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품의 경우에는. 그리고 식품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다 조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넓은 범위로 조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식품은 기호성과 영양성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배울 때, 지질 배울 때, 단백질 배울 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걸로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식품 화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과 들어와서 보통 이제 들어왔었을 때 뭐 조리해서 음식 먹는 데 아니었어요 이러는데, 오자마자 웬걸 화학 공부만 됐다 많이 시키잖아요.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뭐 여러 가지 화학 공부들. 그게 식품이라는 거 베이스가 바로 화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으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참고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채소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색깔 채소들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하게 되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 채소도 골고루 먹고 노란색도 먹고 초록색도 먹고 흰색도 먹고 검정색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 채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컬러푸드라고 말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피망부터 시작해서 파프리카 이러한 빨간색 채소들도 있고 과일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에 해당이 되는 것도 노랑 파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랑, 그다음에 초록초록에 해당이 되는 것들 뭐 브로콜리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초록이고요. 하얀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뭐 도라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라든지 여러 가지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검은콩이라든지 뭐 서기버섯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색깔에 5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는 것들을 먹어라. 그러면은 뭐 빨강 쪽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 신장이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특히 흰색에 해당이 되는 도라지에 배에 생강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감기, 폐에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약식 동원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는데 뭐 신토부리, 약식동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약과 식사는 식품은 결국은 같은 뿌리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좋은 음식이 결국 약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약식동원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속에 자체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떠나서 바로 생리활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토케미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토라는 뜻은 바로 식물성의 이런 뜻이고요. 케미칼은 화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에 퀘르세틴, 양파 껍질에 있는 성분을 먹어주게 되면은 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고혈압에 좋아, 혈관을 튼튼하게 해,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뭐 블루베리에 해당이 되는 성분들이 눈을 건강하게 해줘, 이런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 그 다음에 쓴맛에 해당이 되는 페놀성 물질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항암작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우리가 피토케미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양적인 기능성적인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제 채소 과일로 들어갈 때 피토케미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피토케미칼. 그래서 바로 이제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쿠킹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식품에 존재하는 유독하거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성과 맛을 증진시켜서 섭취하도록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고요. 작은 의미의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는 식품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이라는 만드는 과정을 이제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식사를 오늘 메뉴를 어떻게 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할 것이고 조리는 어떻게 할 거고 테이블은 어떻게 넣을 거고 젓가락을 놓을지 스푼을 놓을지 그래서 우리가 왜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의 모든 과정도 조리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21세기 조리 과정은 바로 이제 손맛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 그래서 여러분들 조리 원리도 배우셨지만 조리 과학이라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조리 과학 실험 해보셨죠. 그래서 조리 과학 실험이 있거든요. 그게 과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를 보고 나서 그 과정을 똑같이 1번, 2번, 3번을 걸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언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적이어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것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양적인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냥 알아놓으세요.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영양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대의 영양소의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소화 흡수가 쉬워서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호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관능평가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식재료라든지 이번에 뭐 우리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증편이라는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막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술떡 증편을 쪄봤는데 이번에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뭐 산수유 막걸리, 제주도에 뭐 감귤 막걸리,
뭐 그다음에 뭐 어디에 뭐 더덕 막걸리, 어디에 땅콩 막걸리, 과연 그 막걸리들을 이용해서 막걸리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그 증편에 쪄지는 향과 맛도 달라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떡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증편을.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관능 검사를 해보잖아요.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정말 땅콩 맛이 느껴져? 여기에서는 어떤 향이 느껴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막걸리에 있었던 향이 증편으로 넘어왔었을 때도 과연 그 향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능평가를 해봤더니 에이, 가열되고 났더니 냄새가 다 사라져버렸더라. 아니?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더라. 그 중에서 제일 뭐 많이 남아있던 건 뭐였어?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능검사라고 해요. 근데 관능검사라고도 하는데 관능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관능 센소리, 감각, 관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능 감각, 센소리 이밸루에이션, 관능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눈, 코, 입, 귀, 그다음에 손, 뭐 내지는 촉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이 색깔 마음에 들어? 이거 모양 예뻐? 그죠? 그러니까 먼저 눈으로 봤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야. 안 먹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으로 먼저 먹는 거기 때문에 봐서 색깔도 예뻐야 되고 먹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 맡았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냄새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냄새나 향기에 있어서 냄새는 이거 발꼬락 냄새, 이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땐 보통 냄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꽃향기야, 되게 좋은 향기야, 캐러멜 향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딱히 구별짓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제 냄새, 향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에 들어왔었을 때 이거 단맛이 너무 강해, 짠맛이 너무 강해, 이거 쓴맛이 너무 강한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맛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거봉 생각해 보세요. 거봉을 알맹이를 터뜨리지 않았을 때 밖에서 거봉 하나, 포도 하나를 뗐었을 때 이걸 맡으면서 이거 냄새가 나나? 근데 이거를 입에 넣고 나서 콱 깨물었었을 때 입 안에서 퍼지는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입에서 느껴지는 냄새와 맛을 우리가 풍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풍미. 그래서 풍미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거를 플레이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풍미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소믈리에들이잖아요. 와인 소믈리에.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들 같은 경우에 목걸이가 있어요. 은색 목걸이.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은빛 색깔 목걸이가 있는데 약간 납작한 형태, 이렇게 원반처럼 되어 있는 이런 접시 같은 것이 달려 있는 체인 목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를 이제 목에 걸고 이렇게 이제 눈에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와인을 좀 부어요. 넓은 데다가. 그래서 여기 은빛 접시 같은 데서 와인 색깔을 먼저 눈으로 먼저 봐요. 첫 번째, 이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부어서 이제 입에 넣어요. 입에 넣은 다음에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입 안에서 굴려요. 입 안에서 이제 와인을 굴리면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빨아들이면서 입 안에서 30초 이상 굴려요. 그러면 입 안의 코 점막을 통해서 와인이 갖고 있는 향이 확 퍼져요. 그때 그 향을 코끝으로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사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입도 느끼는 거지만 코의 후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 향이 무슨 향인지. 그래서 그 와인 소믈리에 하시는 분들이 뭐 3-4가지 와인이 섞여 있는 걸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그 향미 프로파일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건 꽃향이고, 이거는 뭐 풀향이고, 이거는 무슨 향이고, 그러고 보니까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 몇 % 섞였고, 메를레종이 몇 % 섞였고, 이런 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냄새도 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풍미를 체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낵류 같은 경우에 아삭아삭, 바삭바삭, 그 다음에 뭐 쩝쩝쩝쩝,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나도 안 먹고 싶었어. 근데 막상 다른 사람이 막 맛있게 먹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왠지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바로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삭바삭, 쩝쩝쩝, 그 다음에 찐득찐득 뭐 여러 가지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맛을 자극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도 촉각도 있고 또 입에서 느껴지는 촉각도 있잖아요. 이거 질깃질깃해. 이거 말랑말랑해. 이거 뭐 너무 질겨.
이건 너무 녹아버려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느껴지는 촉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혀든 손이든 어디든 느낄 수 있는 촉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가지의 감각이다라고 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그 다음에 느낌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관능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능검사 혹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각검사 이렇게도 표현, 한편으로는 새롭게 뭐 감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관능검사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적인 면. 그다음 위생. 영양적 기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위생적으로 유해하다면 가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뉴 짤 때, 누가 비싼 것이 맛있는지 몰라? 뭐 이러는데 이제 가격이 안 되니까 싼 거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경제적인 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서 가장 훌륭하게 어떤 식으로 메뉴를 짤 것인지 경제적인 면, 비용을 잘 통제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거는 환경적인 면은 이제 그냥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참고로 그냥 봐보세요.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로하스, 에코 쿠킹, 그린 테이블 그랬는데, 로컬 푸드라고 하게 되면은 로컬이 그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지역 음식. 푸드 마일리지, 그러니까 로컬 푸드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 단어가 나왔던 데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로컬 푸드는 이제 여기 지방, 예를 들어서 여기 지방에서 이 지역으로부터 반경 400km,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400km 이내의 음식을 섭취를 하자.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넘어가고 그 이상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그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가공 처리가 돼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배된 걸 먹게 되면은 신선하고 이러한 것들을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로컬 푸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음식을 살리자라는 의미도 로컬 푸드가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가 있었을 때 서울에서부터 이 부산 끝까지가 400km거든요. 400km가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 걸 먹더라도 다 로컬 푸드예요. 우리나라 거는. 그죠? 로컬 푸드고요.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 이제 그 탄소 발자국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발자국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발자국 혹은 탄소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요즘에 지금 오렌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렌지, 뭐 캘리포니아산, 뭐 바나나, 필리핀산 이랬어.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비행기가 왔든 아니면은 배가 왔든, 비행기나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석유 연료를 써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석유 연료를 많이 썼을 거 아니야. 석유 연료, 석탄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CO2 가스를 많이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그만큼 많은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낮은 거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음식을 먹어라.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라는 것은 이제 이 슬로우 푸드의 반대가 슬로우 푸드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대답하시는 분들이 패스트푸드의 반대예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패스트푸드의 반대도 맞아요. 근데 슬로우 푸드라는 거의 원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발효된장, 발효간장, 그 다음에 묵은지,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만들어지는데 최소한 몇 달, 그 다음에 3년 묵은지는 말 그대로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걸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음식들인데, 이거는 패스트푸드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전통 음식 보존이에요. 그래서 슬로우 푸드의 의미에 숨어 있는 것은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 그 지역의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슬로우 푸드에는.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로하스라는 말이 있는데, 로하스는 라이프 of health and 그래서 LOHAS
S 이렇게 들어가서 Lif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 대문자만 딴 거예요. LOHAS 이거 대문자만 딴 건데 이거는 Life of Health라는 것은 건강한 삶이잖아요. 건강한 삶에 해당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이 뒤에 있는 이거예요. 이 Sustainability. 이 Sustainability라는 뜻이 바로 이제 보존하자라는 의미예요. 지속성인데 이 지속하게 하자라는 건데 이 지속이 뭐냐면은 지구의 지속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에서 요즘에 뭐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였더라? 고래 같은 경우에도 해안가에 떠밀려 죽었던 고래 배를 열어보니까 안에 그냥 폐 그물부터 시작해서 폐 비닐이 엄청 많이 위장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이런 데서 새가 죽어 있었어. 새 사체를 보니까 뼈 안으로 해서 전부 다 플라스틱들이 가득 차 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 생태계를 비롯해서 뭐 새건 바닷속 생물체건 간에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는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병들 그거 같은 경우에 보이진 않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 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구 환경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세대로만 끝내지 말고 이후의 세대들도 지구에서 살게 해주자라는 의미로 해서 지구의 보존의 의미에서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하스의 의미에서는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 S가 바로 지구의 환경의 보존이에요. 에코 쿠킹도 마찬가지로 에코가 메아리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도 초록이란 뜻이잖아요. 지구가 초록별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신선한 음식도 있고 전통적인 음식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영양적, 기호적, 위생적, 경제적, 환경적인 것까지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다음 조리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조리는 아까 근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지워버렸구나. 조리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조리는 반드시 열 처리만 들어가는 게 조리 아니에요. 비가열 처리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구마를 나는 그냥 그대로 씻어서 네모나게 스틱처럼 해서 고구마 스틱으로 씹어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먹을 거야. 샐러드처럼 아삭아삭.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군 고구마, 튀긴 고구마를 해 먹었을 때, 찐 고구마를 해 먹었을 때 나는 훨씬 맛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성은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가열조리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단한 부분은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소화성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특히 가열 조리하게 되면은 효소 작용이 용이해지면서 소화흡수가 증가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뭐하러 밥을 먹어? 쌀을 먹으면 내지를 수 있잖아. 근데 쌀은 소화흡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밥이 됐었을 때 소화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거는 전분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건데 이제 생전분이었을 때는 밑셀 구조라 그래서 이 밑셀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쫙 이제 결정 형태로 해서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 물이라든지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풀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 이런 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익었을 때 호화가 돼서 구조가 풀어졌었을 때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을 통해서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요. 위아래로 단단한 부분은 절단해버린다든지 또 조미, 가열, 또 이 딱딱했던 것이 가열을 했더니 부드러워졌어. 연화, 이렇게 해서 소화성이 증진이 되고요. 세 번째, 안전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왜 쓴바기도 그렇고 또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담가놨다가 바지락바지락 문질러주면 쓴맛이 빠지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린맛이라든지 독한맛이라든지 또 불쾌한 맛성분 등을 제거를 하고 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농약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잘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외관 풍미를 증진시킨다. 즉 눈으로 봤었을 때 전 맛있어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조화를 이용해서 조리의 외관을 좋게 한다. 여러분들도 왜 우리도 삶은 고기도 맛있지만 구운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향에서 일단은 맛,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레어로 먹을 거야? 미디움으로 먹을 거야? 웰던으로 먹을 거야? 질감이 다 다르잖아요. 육즙이 있는 거 좋은 건지, 나는 바삭바삭한 게 좋은 건지, 이런 질감 등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5번째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5번째 의미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영양가를 보존하면서 향상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식품 그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식품보다는 양념 등의 부재료를 첨가함으로써 영양가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딸기라고 칩시다. 딸기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식품으로 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만약에 딸기 안에 비타민C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딸기 안에. 근데 이 딸기를 가만히 놔두면은 이 비타민C가 더 증가할까요? 사라질까요? 점점점 감소하겠죠. 뭐 없었던 비타민C가 오히려 높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영양가는 결국은 이제 손실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랫동안 보존시켜 줄 것이냐예요. 보존.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 해당이 되는 건데, 뭐 그러한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쌀 자체보다도 이걸 또 콩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해주게 되면 콩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쌀이라는 것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쌀은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콩은 밭의 소고기라고 말할 만큼 여러 가지 좋은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콩의 경우에는 메티오닌이 약간 부족한 편이에요. 약간 부족한 편인데 이거를 콩하고 쌀하고 같이 밥을 해서 콩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메티오닌이 부족한 것은 쌀이 채워줘요. 이 리신이 부족한 것은 콩이 채워줘요. 그럼 콩밥이 되면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더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브로콜리 자체로도 먹지만은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브로콜리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또 두부의 성분이 같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같이 들어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콩나물을 우리가 시금치 이런 거 데칠 때도 맹물에 데치지 않고 소금을 살짝 넣어주고 데치게 되면은 색깔도 보존되지만 영양가도 보존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향상시킨다라는 의미는 없는 것을 높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의미가 더 커요. 보완해주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것들. 조리를 통해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같은 거지만은 감자를 가지고서도 감자튀김, 감자 으깸 샐러드, 감자찜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조리를 통해서 다양성이 늘어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의 목적에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뭐가 있다? 기호성 향상. 2번 소화성 향상. 3번 안전성 향상. 4번 외관 풍미 증진. 5번 영양가의 보존 및 향상, 그 다음에 다양성과 저장성을 향상시킨다라는 것까지 조리의 목적도 좀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리가 무엇이냐라는 조리의 정의, 그 다음에 조리의 목적 이런 것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이 조리의 기초 과학이에요. 과학, 사이언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지금 배우셨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수분이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에서도 조리에서도 조리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물하고 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물, 불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물하고 불. 그래서 첫 번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식품 속에 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 과정에 물과 불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물의 경우에 1번 보시면 물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은 용출, 무엇인가를 빼내는 extraction, 빼내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게 되면서 재료 중에 성분이 용매로 녹아 나오게 하는 현상이 있다. 용출. 내부의 성분을 물에 담가놨었을 때 빠져나오는 현상을 용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투압.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이 실험을 해봤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투명한 이제 비커 같은 경우 사각
그런 플라스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반투막에 해당이 되는 막에 해당이 되는 것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 처음에 똑같이 이게 물을 넣어요. 같은 농도로 물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막으로 지금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0%에 해당이 되는 맹물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10%에 해당이 되는 소금물을 만들어줘요. 소금물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물의 높이가 달라져요. 물의 높이가 0쪽에 있었던 물이 10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10쪽의 물은 이만큼 높아지고 여기 쪽 물은 빠져나간 만큼 이렇게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반드시 반투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투막. 완전히 이거 플라스틱 같은 띡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안 옮겨지겠지. 반투막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 오른다 이렇게 이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아이고 이것도 귀찮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배추가 있잖아요. 배추가 있고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가 있었고 소금에다가 절일 때 소금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추는 자체적으로 배추 내의 농도는 1% 정도예요. 1% 정도인데 여러분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놓게 되면은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절여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배추에다 소금을 뿌려서 배추는 낮은 농도, 바깥쪽에 소금은 높은 농도. 그러면은 배추에 있었던 물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갔네. 아,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투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삼투는 배추 바깥쪽으로 물 빠져나가. 저에서 고로 이동. 이걸 삼투압, 삼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의 농도가 높게 나오고 밖으로 이동되는 건데 만약에 소금에다가 이용을 했으면 이걸 염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탕에다가 이것을 이용했으면 당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금 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염장, 설탕 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거기 염장법, 당장법 옆에다가 수분 활성도 AW를 바로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 바로 옆 페이지에 제가 자유수 결합수 얘기하면서 다시 AW 한번 얘기할게요. Water Activity AW를 바로 이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AW를 감소시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AW가 감소가 되니까 바로 염장법, 당장법 내에서는 미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AW 감소. 축화합법에서 슈링키지라고 나와 있는데 식품을 가공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건조나 인공건조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수분 함량이 감소된다. 이 축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라면 스프예요. 그 라면 스프, 건더기 스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 건더기 스프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버섯 들어있죠. 당근 들어있지. 대파 들어있지. 다시마도 들어있고 또 뭐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쭉 들어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말라져서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조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슈링키지, 축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없애버린 거를. 수분을. 스웰링이라는 것은 팽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조된 것을 물에 불리게 되면 다시 불어나요. 그랬을 때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불려지다가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무한팽윤이라고 하고요. 유한팽윤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미역하고 다시마예요. 미역 다시마 여러분 불려보면 엄청나게 많이 부풀잖아요. 6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더 커지진 않잖아. 어느 정도까지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한팽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을 우리가 기체로 간다, 기화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잠재열을 우리가 융해,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화학 시간에도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수증기, 그러니까 물이었던 것이 수증기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증기였던 것이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었던 것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 그냥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액체였던 것이, 물이었던 것이 기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왔네. 기화. 그죠? 이거를 기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였던 것이 물방울로 맺혀. 이걸 뭐라 그래요? 액체가 됐다. 액화라고 하는 거죠. 액화 현상. 그 다음에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물이 되는 거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용해된다라고 하는구나. 아닌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동결,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동결되는 거고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은 녹는 것, 이걸 유해라고 하는 거죠.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드라이 아이스에 해당이 되는 고체가 물에 담궜거나 이랬을 때 하얗게 거품으로 일어나잖아요. 기체처럼, 이렇게 연기처럼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또 기체였던 것이 고체로 되는 거, 이 두 가지는 이름이 같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승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그냥 한번 봐보시고요. 자, 우리가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들은 연수예요, 연수.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류를 함유하지 않는 물, 한번 걸러낸 물을 우리가 연수라고 하는 거고요.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이게 흘러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칼슘, 마그네슘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을 경수라고 해요, 경수. 그래서 이 경수를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강원도하고 충북 지역이에요. 강원도에는 삼척에 있는 동굴 이름이 뭐지? 환성굴하고 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쪽에 고수동굴 있잖아. 거기 동굴들이 종유속, 정주속이 있는 칼슘 동굴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쪽 지역에 칼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하수 안에도 칼슘이 많이 섞여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을 경수라고 해요. 경수, 연수, 경수. 다음 보시면은 식품 중에 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식품화학 시간에 배우셨지만은 어떠한 용질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하고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바운드 워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시킬 수 있는 물이다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해요. 그래서 프리워터라고 되어 있죠.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녹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용매로 작용하지 않더라라고 했고요.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온다라고 했는데 얼려면 거의 마이너스 40도 가까이 가야 돼요. 굉장히 낮아야 되고요. 자, 얘는 네 번째 걸 먼저 볼게요. 유리수에 비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얘는 가열을 했었을 때 수증기가 되지도 못해요. 너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증기가 되지도 못하는 것을 바로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증기압에 관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요. 이 결합수에 해당이 되는 물들은 효소를 활성화한다든지 곰팡이를 생육시킨다든지 이런 데 이용되지 못하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속에도 대략 13에서 15%, 밀가루 속에도 수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쌀을 짜낼 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물을 결합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가용성 물질들을 용해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분이나 지질과 같은 불용성 물질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0도에서 얼고 그 다음에 건조시켰을 때 쉽게 증발할 수 있고 중요한 거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화학 반응에 작용한다 라고 써놓으세요. 미생물에 이용할 수도 있고 화학 반응에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화학 반응, 여러 가지 반응에도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화학 반응에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자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속의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부 한번 짜낼 수 있잖아요. 짜내면 물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물과 용액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